자, 봅시다. 뭐 어렵죠. 재작년에 브레튼 우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경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브레튼 우즈는 풀었는데. 브레튼 우드는 나랑 풀었어? 아니요. 예전에 그거 아니에요? 맞아. 풀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았어? 받았었는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저 문제 다 볼래? 워낙 오래된 것도 있고 좀 다를 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미차에서 난 내가 제일 정확하다고 오감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오는 거 통화 돈이죠, 돈. 그죠? 네. 화폐 유통량이 뭡니까? 화폐가 돌아다니는 그런 유통량. 정책 얘기부터 해볼까? 정책? 물가 같은 걸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 하는 정책이 두 가지 방향성인데 첫 번째가 통화 정책이야. 통화 정책은 주체가 누구가 하는 줄 알아요? 중앙은행이 하죠. 네.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 대해서 뭘 하거나 정책 금리를 조정해갖고 시중은행도 결국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야. 그럼 자기네가 돈을 빌려와서 일반 시장에 있는 가게, 개인이나 이제 기업들을 상대한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럼 이게 시장 금리가 되죠. 정책 금리는 정책 금리는 4%로 되어 있는데 시장 금리는 3%로 형성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시중은행 다 망해, 그치? 자기가 4%를 빌려 3% 빌려 해잔대, 그죠? 불가능하겠죠. 혹은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 말고도 뭐 채권 매입이나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채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채권이라는 건 원래는 법률 관계에서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 건데 보통 채권 발행, 채권 증서를 얘기하죠. 채권 증서. 채권 증서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돈이 없고 지금 그 종이에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증서를 가진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에 내가 1억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 전까지 매달 뭐 이자 100만 원을 내겠다. 라고 채권을 발행해, 내가. 그럼 채권 발행이 되죠. 그걸 시장에 내놔. 시장에다가. 살 사람? 그랬더니 바보같이 1억에 사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겠지.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매달 100만 원 받는다 그러지만. 매달 100만 원 넘자? 100원이라고 할까? 매달 100원 받자고 지금 몇 년 뒤에 1억 받을 거 1억 쓰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뭐 한 7천만 원 사는 사람도 있겠고, 5천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겠고, 그치? 그런데 나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겠지.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치? 그러면 누가 사갔어? 신규가 샀다고 할까? 그럼 얘가 매수인이 되고, 채권, 그치? 얘가 매도인. 매도인이 되죠. 동시에 내가 채무자가 되고, 동시에 얘가 나중에 돈을 받을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발행하는 걸 사채, 국가가 발행하는 걸 국채, 공채라고 해도 되는데, 혹은 회사가 발행하는 걸 회사채. 우리가 사채 쓴다 할 때 사채 얘기하는 거죠. 들어보긴 했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또 방향성이 뭐가 있냐면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어. 이제 한 번에 얘기하니까 나중에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 이따 보여줄 텐데. 재정 정책은 주체가 뭐냐면 아까 중앙은행이었죠. 네. 얘는 정부야, 정부. 정부가 시중에는 통화량을 조절해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성을 간다 그러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거야. 그럼 정부에 있는 돈이 원래 들어가 시중으로 돌겠죠. 혹은 소득세 감면, 세금 감면하는 거야. 얘 공통적으로 뭐냐? 시장에 돈을 더 머물게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네. 세금을 덜 걷으면 시장에 돈이 많이 남아있겠지. 근데 이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 재정 정책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직접적으로 시장에 있는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와. 내가 당장 세금을 덜 내. 내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뭔 차이를 가져오냐면 소득이 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통화 수요가 는다고 이해해. 통화 수요가 는다고 해. 사실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낮출까 올릴까? 낮추겠지. 그럼 시장 금리가 따라서 떨어져. 마찬가지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통화 수요가 올라가는 측면이거든. 통화 수요가 뭐냐면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잘 이해 안 되지. 내가 소득을 늘었는데 왜 통화 수요가 올라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1,000만 원 있었을 때는 1억짜리 차가 별로 갖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1억 9천만 원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1억짜리 차에 대한 차를 갖고 싶어. 그럼 얼마 나면 돼? 1,000만 원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돼. 예전에 1,000만 원만 있을 때 1,000만 원, 또 다른 1,000만 원에 대한 통화 수요,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거야. 문제는 이 통화 수요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금리가 뭐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어. 똑같은 통화량을 올리고자 하는 걸 추구하는데 여기는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얘는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갖고 있는 효과가 좀 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시장에 돈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통화량 증가에서는 글씨 좀 날렸을게. 이 측면에서는 분명히 금리가 내려가. 근데 이쪽 측면에서는 이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실제로 요거 통화량이 늘지 않고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됐니? 네. 그럼 금리가 뭐에 변동을 가져오느냐? 시장 금리를 변동을 보죠. 만약에 금리가 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시장에 있는 화폐 유통량, 통화량은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지? 이 얘기는 물가는요. 물가는 물건의 가치지. 뭐에 대한? 통화에 대한.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늘어났다. 원래 시장에 100원이 있었어. 그 다음에 100개가 있었어. 2개가 맞교만 가는 모두 가상의 사람. 그러면 개당 얼마야? 100원이야. 통화량이 200원을 돌고 100개야. 그러면 개당 200원. 물가는 올라서 떨어졌어. 올라. 통화량이 늘면 잘 생각해보면 뭔가 양이 늘었다는 건 그 가치는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맞교환하는 상대적인 물건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의 방향성을 가져오기도 해요. 모종의 이유로 통화량이 늘었어. 그러면 시장을 한 단위를 그냥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이 늘어났어. 이해돼? 그럼 굳이 시장한테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은행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금리로 수익을 내서 돌아가는 체제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얘기했거든? 이해되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럼 이거와 개념에서 환율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해야 돼. 환율은 일반적으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야. 교환 비율의 줄임말이 환율이죠. 그지? 그럼 이 얘기는 A분의 B라고 써있다는 거야? 아니면 B분의 A라고 써있다는 거야? A분의 B죠. 네. A국의 통화를 B국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나타난다니까 이거야. 그지? 우리가 흔히 하는 기축통화라고 하는 건 전 세계 통용하는 통화 얘기하는데 본래적 의미의 기축통화는 지금 없고 관행적 의미의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화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브레튼 우드도 약간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1라고 써요. $1라고 하면 $1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지? 네. 이거는 A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교환 비율이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물론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상태에서 보면 달러화의 가치야 원화의 가치야? 달러화의 가치. 왜? 맞았어. 왜 달러화의 가치일까? 그 달러화를 원화로 나타낸 거니까? 그래, 그 말도 맞지. 경제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답이 한 번에 다 맞아갖고
재미가 없는데 내가? 그래도 보통 여기서 한두 번 틀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한 개당 1,000원이라고 쓰면 네. 요게 나타난 바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야 1,000원의 가격이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치?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미국이랑 한국밖에 없어. 오. 좋을 것 같아? 아니요.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지? 일단 우리가 역사 무시는 부릴 수 있겠네. 저 근본 없는 역사 짧은 거 드릴게요. 그지? 현실에서는 약간 꼬북 느낌 아닐까요? 경로 대우 해달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관계에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1,000원짜리가 1달러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2,000원 이 일단. 1달러가 됐어. 그지? 됐어? 네. 한국 입장에서 수출은 어떻게 될까? 한국 입장에서는 원래 수출은 많아지겠. 1,000원짜리 제품을 얼마를 받다가 1달러를 받다. 1달러를 받다가 이제 얼마를 받는 거야? 2,000원짜리 제품을 1달러 받는. 그쵸. 정확히 말하면 500원을 받는 거죠. 아. 1,000원짜리 제품은. 그치? 그럼 뭐가 500원이? 2분의 1달러. 0.5달러를 받는 거지. 네. 그치? 네.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우리나라 물건이 싸죠. 수출은 늘겠죠. 그죠? 수입은 우리가 외국에서 1달러짜리 제품을 얼마에 주고? 1,000원. 1,000원을 주고. 나는 아이패드를 쓰는데 왜 글씨가 되니까? 미끄러워서 쓰죠. 얼마에 주는 거야, 이거는? 2,000원. 2,000원에 사온 거죠. 2,000원을 줘야지 1달러짜리 제품을 주는 거야. 수입은? 감소하죠. 줄죠. 결국에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 수입은 줄은 경상수지가 어디 쪽으로 이동하는? 경상수지가 외국가의 수입과 수출 차이인데 수출이면 우리가 외화를 버는 거죠. 수입은 돈을 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흑자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치? 우리는 좋아지는 거야. 반대로 반대 측면에서 미국은 싫어하죠. 적자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이따 피자 한 시간 줄 거예요. 여기까지 쭉 개념을 따라왔으니까 그래. 근데 이거 어디다 써요? 이따가 뭐 한 장 넘겨봐. 여기 오른쪽에. 어머. 고필다. 한번 해보자. 여기 1문단은 날려도 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1문단.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 풀 때 한번 돌아오는 건 할 수 있죠. 정책 수단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여기 써 있는 거지. 외국 통화, 그죠? 저부터. 자국 통화.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가 기초 경제 여건인데 그걸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대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대. 만일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그때 경제 주체, 가계나 기업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대.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 즉 지나치게 문제죠, 그죠? 이런 거를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한대요.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때문에 촉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 뭐가 경직적이다. 그거 반대말이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뭐가 원인에 대비해서 잘 안 움직이는 거.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많이 줄었어. 그래서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좋은 거죠. 높은 거죠, 그죠?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안 변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낮은 거. 낮은 거죠, 그죠?
원인의 변화에 대해서 똑같이 변화하는 게 혹은 되게 민감하게 변화하는 게 탄력적인 거고 잘 변화하지 않는 게 경직적 혹은 비탄력적인 거죠. 맞아. 물가를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물가 경직성, 물가가 단기에는 물가 경직적이라고 뭔 말이지? 그치 우리가 매일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선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금융자산으로 일종을 본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게 뭔 말이야? 통화를 그럼 금융자산으로 안 보는 건데 자산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형태야. 그치? 나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현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현금을 내가 소유한 재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금융자산이죠. 한마디로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는 매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거지. 금융자산으로서. 그치? 그런 게 그렇게 본다는 거지. 한마디로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통화를 그 말을 바꾸는 거야. 어떤 통화를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 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첫 시발점이 돼요. 욕한 거 아니다.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의 규제 등으로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까지 읽고 자,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계산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야. 머리도 도표로 정리하는 거지 그냥. 물가는 장기에는 경직적, 신축적, 단기에는 경직적, 그지? 근데 그거보다 이해하고 더 나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1년 단위로 보면 물가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1년 단위로 보면 물가 변동이 없어? 그래, 그럼 10년 단위로 보면 있어야죠. 그럼 물가가 어쨌든 10년 단위로 변하지. 근데 하루 단위로 보면 거의 없죠. 거의 없지. 그럼 경직적이지. 네. 그렇게 이해하고 나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지? 이 문장을 뭐라고, 아, 이게 하루 단위로 보면 안 바뀌어, 맞아. 근데 한 1년 단위, 10년 단위로 보면 바뀌어. 그 말하는 거지. 그지? 반면에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장단기가 신축적이라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건 진짜 배경 지식인데, 뉴스 같은 거 보면 매일 환율이 바뀌죠. 근데 그건 이게 진짜 무슨 굉장히 비문학적인 배경 지식인가? 이거 상식 아니야, 거의? 환율이 매일 바뀌고 있다는 거. 뉴스 몇 번 봤어도. 그건 알 것 같아, 그치? 다르네. 이러한 물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탄력성에서. 단기에서 차이 나는 거죠. 네. 그치? 그게 오버슈팅을 초래한대.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 둘 다 신축적이니까 얘는 오버슈팅이 일어나, 안 일어나? 장기로 따지면. 안 일어나. 추론할 수 있어, 그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며 이를 규형환으로 본다 하는 순간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나눈 거다. 더 한번 이해하려고 달려들어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한 개당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원이야. 그지?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패드 한 개당 얼마라는 거야? 20달러라고 치자. 너무 싼데? 200달러라고 할까? 이것도 좀 싸긴 싼데. 많이 싸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결국엔 1달러가 만 원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환율을 계산한다는 거야, 외국에서는.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그치? 장기에서는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 왜? 자국의 물가도 위에가 자국의 물가잖아. 얘가 높아져. 당연히 얘가 전체가 환율이니까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대.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데. 얘를 읽을 때는 배경지식이 모르면 많이 읽혀. 그냥 정리할 수밖에 없죠.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다?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물가가 있었고,
처음 시점에. 그 다음에 통화량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한 개당 100원이었어. 네. 그리고 통화량도 100원이었어. 그럼 나 물건 몇 개 살 수 있어? 한 개. 그래, 미안. 천 원이라고 치자. 통화량이 100원이야. 몇 개 살 수 있어? 하나도 못 사는 거니까. 왜 이러니 나지? 거꾸로 말을 해야 되는데. 통화량이 천 원 몇 개 살 수 있어? 10개. 10개 살 수 있어. 그지? 네. 근데 시간이 쭉 지나서 200원으로 한 개당 올랐어. 네. 근데 나도 동아리 늘은 거야, 양이. 그럼 몇 개 살 수 있어? 10개. 10개. 이 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냐, 구매력을 얘기하는 게 실질 통화량이야. 왜? 통화량은 물가로 나눈 개념이니까 똑같이 1000 나누기 100은 10이에요. 그죠? 2000 나누기 200은 10이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통화량이 는 만큼 하면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근데 이거는 물가가 신축적으로 변한 거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이야? 장기. 장기. 근데 단기에는 경직적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물가가 앉는 지점이 있어. 뭐는 늘었는데? 통화량은 늘었는데. 그럼 이 시점에 나는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어? 20개. 20개 살 수 있어. 즉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는 중간에 단기의 지점이 발생하는 거야. 물가가 경직적인 이유. 이해돼? 그 뒤에 내용이 그거거든. 근데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왜? 물가가 올라가야지만 제대로 평가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 그지? 환율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아까랑 똑같죠 이거는. 네. 물가는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왜 하락할까? 기출을 반복한다는 건 중간에 이 비례함에서 왜일까를 좀 생각해보는 거야. 왜 하락할까? 내가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늘었어. 네.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안 빌려? 안 빌리죠. 안 빌리지. 그래서 그치? 빌리게 하려고 하락시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갚으려고 할 거야.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치? 그러면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금리는 떨어지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화량이 실질 통화량이니까 그 금리 떨어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국가 간에 만약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의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건 왜 그런지 알겠어? 그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이 위축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시장금리 하락이 투자의 기대 수익률 이걸 모르겠어?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단순히 생각해봐.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떨어져. 네.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떨어져. 너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맡길래? 미국 은행에 돈을 맡길래? 미국의 돈을 그럼 미국에 납부해야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투자들이 빠지는 거야.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치? 이 과정에서 그럼 내가 우리나라 돈을 빼고 외국 돈을 사야 돼. 우리나라 돈의 통화 가치는 떨어진 거야,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지, 그치?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왜 환율의 상승일까? 아까 뭐라 그랬어? 그 기준이 사실은 환율이라는 건 달러화의 가치야. 즉 외국 통화의 가치야. 네. 외국 통화의 가치를 우리나라 통화로 나타낸 거라면 얘가 떨어지고 있다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즉 얘가 전체 값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있잖아, 금리는 되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빨리빨리 뭐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기를 해. 왜 그러냐면 아까 물론 이렇게 보면 어디였어?
이렇게 보면 같이 비례관계라는 것도 나오죠. 시간의 텀은 있겠지만 약간의. 왜 그러냐면 봐봐. 아주 이상적인 걸 생각해보자. 아침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잖아? 그럼 저녁에 이자까지 합쳐서 줘. 이자까지 합친 걸 원리금이라고 그래. 은행의 이자가 10%야. 그럼 내가 100원을 넣으면 110원을 줘. 저녁에. 그래, 안 그래? 근데 20%야. 그럼 얼마 줘? 120원. 120원을 주겠지. 그치? 은행에서 금리는 사실 현재 내 100원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금리랑 통화 가치가 약간의 시간의 텀을 두고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상황 속에서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환율은 A국분의 B국, 즉 A국의 환율을 얘기하는 거야. A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B국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어. 이 말은 결국엔 A분의 B가 오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즉, A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A국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야. 거의 같은 얘기라고. 되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네. 통화량의 증가 효과로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장기적인 경우에도 환율이 예상돼. 왜? 아까 장기에는 외국 물가 수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나눈 거였습니까? 이거였습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물가도 오르면 이 자체 장기 환율도 올라. 근데 거기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얘가 뭐야? 단기의 추가적인 상승이죠. 물가가 경직적인데. 이런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바로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크게 나타나겠죠. 왜? 애초에 추가적인 게 단기가 물가 경직적 때문에 나타나니까. 물가 경직성이 오래될수록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좀 끊어져 읽어야죠. 시간이 경과하면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의 때로 돌아와. 그 말은 시장 금리가 이제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정상으로. 그럼 외국이랑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우리가 다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그 반대로 국내 자금 복하면서 환율은 원래 했던 거에 원래 올라갔던 만큼만 올라가겠지. 됐어? 네. 마지막 문단도 크게 정리할 건 아니에요. 정보 정리할 거. 사실은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이해되냐는 거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 것까지 많지. 근데 장기의 환율이 올라가죠. 변하죠. 그렇죠? 됐어? 네. 얘는 잘 풀었네. 얘도 한번 봅시다.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로, 잘 보면 아까 사실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불안 여파 때문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그랬거든. 이건 아닌 거죠. 이번에는 불안시장 여파인 거죠. 아까 물가 경직성인데 A국의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금융자산 가격의 하락되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때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즉 결론 여기 보면 A국이랑 B국이 있을 때 여기 있던 자본들이 비무 그러면 B국 통화를 확보해야 되니 B국 통화의 가치는 증가. 그쵸 올라가고 A국 통화의 가치는 내려가요. 내려가는. 얘를 묶어서 얘기하면 이 나라에서 A분의 B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했던 단기성 유출되고 A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나. 근데 어쨌든 돈이 들어와서 B국이 금리가 변동된대. 통화량 증가로. 그럼 B국이 이제 통화가 들어와서 통화량이 늘어났으니 시장 금리는 떨어지죠. 그쵸. 왜?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금리가 통화 가치니까 금리는 떨어지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굳이 여기에 또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 얘가 다시 A국으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진정될 것 같다. 또한 양국 간의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당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걸 예상되지만 수출이 또 중지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느는 경상수지 흑자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정부는 시장 개입 안 해도 된다. 냅두면 알아서 될 거다. 라는 게 A국 경제학자의 예상이었던 거죠. 됐어? 네. 그래서 만약에 A국의 환율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자본이 원래 나갔던 게 돌아올 거니까 오버슈팅이 작아지죠. 죽어질 거죠. 이걸 이해하고 풀었니? 2, 3, 4, 5번이 틀려가지고 1번 하게 됐는데 아 그래? 네, 1번 할 때 틀린 거 하긴 했어요. 지금처럼 명확한 이해도까지는 안 간 것 같고. 네. 2, 3, 4, 5번도 안 해도 돼? 2, 3, 4번은 딱히 어려워. 내수는 뭐니? 내수 시장도 있잖아요. 국내 수요. 국내 수요. 자, 172번만 하자. 떨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뭐야? A, B, C가 뭐였지? A가 시장 금리. 기억니은 디귿이 보려고요. 기억니은 디귿. 기억이 실질 통화량이고 실질 통화량. 니은이 시장 금리. 니은이 시장 금리. 디귿이 환율. 디귿이 환율, 그죠? 네. 막 올랐다가 적당히 오르는 원래 수준까지 가는 게 이게 환율. 네. 떨어졌다 올라오는 게 시장 금리. 시장 금리예요, 그죠? 정상대로. 그 다음에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수로 돌아오는 게 실질 통화량. 안 해도 되겠니? 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니 거기 있어? 이건 기억니은 디귿만 왔다 갔다 하고. 그 경쟁력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에. 풀었어요. 그게 돼? 백연식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지문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잘했네. 생각보다 빨리